상상해 보시죠. 누군가 당신의 그 스마트폰 잠금을 딱 풀어서 인터넷 검색 기록부터 가장 내밀한 사진첩, 그리고 절대 남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비밀 메시지까지 막 광장에서 큰 소리로 읽어내려 간다고 말입니다. 생각만 해도 진짜 끔찍하네요. 도망치고 싶을 겁니다. 그렇죠.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거나 도망칠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내면에 뭔가 그 부끄러운 무언가가 타인에게 폭로되는 것을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니까요. 맞아요. 현대인들에게 그 내밀한 사생활이 까발려진다는 것만큼 거대한 공포는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무언가를 계속 감추고 또 겉모습을 그럴듯하게 포장하면서 그 사회적 안전망 안에서 보호받기를 원하잖아요. 네네. 타인의 시선이라는 건 그만큼 아주 강력한 통제 수단인 거죠. 그런데 만약 완전히 정반대의 상황을 가정해 본다면 어떨까요? 당신의 머리카락 개수까지 정확히 다 알고 있을 정도로 당신의 못한 것을 속속들이 꿰뚫어보는 존재가 있다고 해보는 겁니다. 머리카락까지요? 네. 당신의 가장 바닥에 있는 정말 찌질한 모습까지 다 알면서도 그 존재가 당신에게 당신은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해주는 시선이 있다면 말입니다. 그건 방금 말씀하신 그 폭로의 공포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네요. 누군가 나의 가장 취약한 모습을 다 아는데도 그걸 뭐랄까 무기로 삼지 않고 오히려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해준다면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위안이 될 겁니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탐구할 핵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심층 탐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할 자료는 아주 오래된 고대 문헌, 바로 누가복음 12장 텍스트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좀 명확히 해두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오늘 우리는 종교적인 설교를 하거나 특정 신앙을 막 옹호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 텍스트를 인간의 본성,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두려움, 멈출 줄 모르는 탐욕,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심리적이고 철학적인 거울로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네, 이 텍스트를 꼼꼼히 읽어보면 굉장히 매력적인 역설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역석이요? 네, 한편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없이 따뜻하고 되게 위로가 되는 구절이 쫙 이어지다가도 페이지를 조금만 넘기면 당장이라도 무슨 무거운 형벌이 내려질 것 같은 약간 파격적이고 두려운 경고가 막 등장해요. 온도 차이가 엄청나네요. 그렇죠. 이 극단적인 온도의 차이가 이 문헌을 단순한 뻔한 도덕책이 아니라 인간 심리의 복잡성을 꿰뚫는 아주 입체적인 자료로 만드는 겁니다.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미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이 이 고대 텍스트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하고 무엇을 가치 있게 여겨야 하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어떻게 분간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현대적인 해답의 실마리를 발견하도록 돕는 겁니다. 좋습니다. 가장 먼저 다룰 이야기는 우리의 아주 원초적인 감정, 바로 위선과 두려움입니다. 텍스트가 시작하자마자 바리새인들의 누룩, 즉 위선을 주의하라는 경고가 나오거든요. 네, 그 누룩이라는 게 빵 반죽을 부풀게 하는 효모잖아요. 아주 적은 양으로도 반죽 전체의 부피를 확 키워버리죠. 막 엄청 커지죠. 맞아요. 텍스트가 위선을 누룩에 비유한 건 겉모습을 막 부풀려서 남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이려는 인간의 그 심미적 포장을 아주 정확하게 짚어낸 겁니다. 실체보다 자기를 더 크고 뭐랄까 더 도덕적으로 보이려는 욕망 말입니다. 흥미로운 건 그 다음 구절이에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심지어 어두운 데서 한 말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말이 지붕 위에서 전파된다고 합니다. 무서운 말이죠.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현대의 디지털 발자국이나 그 소셜미디어 시대의 특성이 딱 떠올랐습니다. 완벽한 비유네요. 우리가 철저히 익명이라고 막 믿으면서 쓰는 비밀 계정 있잖아요. 그 현대판 골방에서 쏟아낸 말들이 결국 캡처돼서 인터넷이라는 지붕 위에 다 박제되고 막 퍼져나가는 현상, 코랑 너무 똑같지 않나요? 완벽하게 겹쳐 보입니다. 고대 사회나 현대 사회나 인간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 만들어낸 비밀이라는 게 얼마나 취약한 약간 환상 같은 건지 보여주는 대목이죠. 비밀은 환상이다. 네, 내가 무언가를 완벽하게 숨길 수 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 엄청난 착박이라는 겁니다. 정보는 결국 흐르게 되어 있고 위선으로 막 포장된 겉모습은 시간이 지나면 무너지기 마련이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대체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가? 이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되네요. 텍스트는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아무것도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 넣는 그 권세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합니다. 네, 아주 강력한 경고죠. 근데요, 여기서 약간 논리적인 충돌처럼 보이는 지점이 딱 등장합니다. 어떤 부분이죠? 참새 5마리가 아주 헐값에 팔리지만 그 하나도 잊히지 않는다면서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이러거든요. 아, 네네. 아니 방금 전까지는 지옥에 던지는 자를 막 두려워하라고 사람을 잔뜩 긴장시켜 놓더니 바로 다음 문장에서는 네 머리카락 개수까지 다 아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면서 안심을 시켜요. 이 극단적인 공포랑 절대적인 위로의 조합,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그게 그 부분이 바로 이 텍스트가 가진 심리적 구조의 정말 핵심입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모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죠. 네, 솔직히 좀 헷갈려요. 하지만 사실 인간의 불안을 잠재우는 아주 정교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진정한 두려움의 대상, 즉 가장 궁극적인 권위자를 올바르게 설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생각해보죠. 궁극적인 권위에 압도당하면 내 일상을 괴롭히던 짜잘짜잘한 두려움들이 상대적으로 되게 작게 느껴지겠네요. 정확합니다. 세상의 권력자들, 나를 사회적으로 막 매장할 수 있는 사람들의 평가, 심지어 내 육체적인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들조차도 그 가장 궁극적인 권위 앞에서는 그냥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아하. 즉, 절대적인 존재에 대한 경외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해독하는 일종의 항체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항체요? 와, 표현 좋네요. 게다가 그 절대적인 권위자가 나를 참새보다 귀하게 여기고 머리카락까지 다 셀 정도로 엄청 섬세하게 돌본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그 얄팍한 위협이나 사람들의 평가로부터 심리적으로 완벽하게 독립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진짜 무서워해야 할 단 하나를 명확히 알게 되면 매일 우리를 막 짓누르는 수만 가지의 가짜 공포들로부터 그냥 싹 해방된다는 논리군요. 맞습니다. 텍스트에서 권세자들 앞에 막 끌려가도 성령이 할 말을 다 가르쳐 줄 테니 염려하지 말라는 위로가 덧붙여지는 것도 결국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서 훌쩍 벗어난 사람의 그 자유를 묘사하는 거네요. 그렇죠. 타인의 시선이나 세상의 위협을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졌을 때 인간의 내면은 자연스럽게 또 다른 피난처를 찾아 마련이거든요. 또 다른 피난처요? 네. 사회적 시선에서 자유로워졌다면 그 다음으로 나의 생존을 막 물리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무기를 찾게 되는데 그게 바로 물질적인 부, 즉 돈입니다. 아, 돈. 네. 텍스트도 딱 이 지점에서 인간의 그 심리적 이동 경로를 정확히 따라가듯 부와 소유의 문제로 방향을 틉니다. 진짜요. 무리 중 한 사람이 불쑥 등장해서 선생님, 내 형한테 말해서 유산 좀 나누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장면이 바로 그 전환점이군요. 네, 아주 절묘한 타이밍이죠. 이에 대해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단호하게 선을 쫙 긋고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 핵심 명제를 딱 던집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시작되죠. 맞아요. 이 부자의 비유는요, 단순히 무슨 고대 농경사회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묵직한 철학적 질문을 던져요. 비유 속 부자는 농사가 너무 잘 돼서 기존의 창고가 막 부족해지니까 옛날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짓자 결심합니다. 네, 스케일이 커지죠. 그리고 곡식을 꽉꽉 채워 넣고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요.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근데 전문가님, 저는 솔직히 이 부자가 대체 뭘 잘못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남의 것을 빼앗은 것도 아니고 무슨 사기를 친 것도 아니잖아요. 그저 자기 땅에서 농사를 되게 열심히 지었고 운 좋게 대풍년이 들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 늘어난 수확량을 잘 보관하려고 창고를 늘려서 저축을 한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이거 요즘 사회의 관점에서 보면 이른바 파이어족, 그 조기 은퇴자들 아닌가요? 젊을 때 막 악착같이 자산을 불려서 경제적 자유를 딱 얻고 남은 인생을 불안함 없이 평안하게 살겠다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모범적인 노후 대비 계획처럼 보인단 말이죠.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학적인 관점이나 어떤 표면적인 재무 설계로만 보면 완벽한 계획입니다. 칭찬받아 마땅하죠. 그렇죠. 하지만 이 텍스트가 지적하는 이 부자의 진짜 문제는요.
부를 축적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그가 자기 자신에게 혼잣말을 할 때 쓴 그 단어의 조합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그는 내 영혼아 이렇게 부르며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하라고 말합니다. 아, 영혼아 물건을 쌓았으니 평안하라? 바로 그겁니다. 물리적인 물건으로 비물질적인 영혼을 안심시키려고 했다는 점이 모순인 거예요. 아, 그는 결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생명의 영역, 즉 인간의 실존적인 불안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물질로 완벽하게 덮어버릴 수 있다고 막 맹신하는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와, 그렇게 연결이 되네요. 그래서 그날 밤 신적인 존재가 나타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뼈 때리는 일침을 가하는 겁니다. 인간의 생명은 은행 잔고나 무슨 창고에 쌓아둔 곡식의 양에 비례해서 막 길어지지 않잖아요. 전혀 안 길어지죠. 자기를 위해 재물만 잔뜩 쌓고 존재의 본질적인 것에 부유하지 못한 자의 어리석음. 그러니까 물질적 안정이 곧 실존적 안정이라는 그 환상을 아주 뼈아프게 꼬집는 겁니다. 아, 생각해보면 참 무서운 일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오만함이니까요. 당장 내일 우리 몸에 뭐 치명적인 병이 생길 수도 있고 길 가다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스마트폰으로 막 넉넉한 통장 잔고나 오르고 있는 주식 수익률을 보면서 아, 내 영혼아 이제 평안할지어다 이러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는 셈이네요. 네, 물질이 생명의 방패가 되어줄 거라는 환상 속에 사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반론이 하나 생깁니다. 네, 말씀해 보시죠. 재물을 창고에 막 쌓아두는 것이 내 생명을 단 하루도 연장해주지 못한다는 그 논리에는 저도 100번 동의하는데요. 그렇다고 당장 내일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아마 똑같이 생각하실 텐데요. 물론이죠. 이 텍스트도 무슨 인간이 먹고 사는 문제를 아예 무시하고 굶어라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다행이네요. 대신 인간이 매일 겪는 그 생존에 대한 불안과 염려에 대해서 아주 아름답고도 급진적인 시각의 전환을 요구하거든요. 바로 시야를 넓혀서 생태계를 관찰하라는 겁니다. 아, 생태계요? 여기서 까마귀와 백합화 이야기가 등장하는군요. 맞습니다.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면서 까마귀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까마귀는 씨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도 없는데 기르심을 받는다고요. 네. 그리고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 이어지죠. 실도 안 만들고 배도 안 짜는데 그 대단했던 솔로몬 왕의 럭셔리한 옷들도 이 들꽃 하나만 못하다고 딱 말합니다. 네. 이 자연의 비유 뒤에는 염려라는 행위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논리적 반박이 곧바로 이어져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여기서 고대어에서 키는 생망의 길이를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수명이요. 네, 결국 염려라는 행위 자체가 생존에 아무런 물리적 도움을 주지 못하는 무능력한 감정 소모임을 완전히 폭로해버리는 겁니다. 가장 작은 일, 즉 내 수명을 단 1분이라도 늘리는 일도 못하면서 대체 왜 다른 수많은 일들을 염려하고 있느냐는 엄청난 팩트 폭력이죠. 아, 티베트 속담에 걱정한다고 해결될 거면 세상에 걱정할 일이 없다는 말이 생각나네요. 이 대목은 현대의 그 마음 챙김 명상이나 물질에 대한 집착을 확 내려놓는 미니멀리즘 철학의 궁극적인 완성형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죠. 세상 사람들이 막 쫓는 먹고 마실 것 대신 보이지 않는 가치, 즉 그의 나라를 구하면 이 모든 생존의 필요를 더하시겠다는 이 텍스트의 약속은 꽤 위안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어지는 구절에서 정말 뒤통수를 세게 한 대 맞은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어떤 구절이었나요?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라는 그 부분인가요? 네네, 소유를 팔아 구제해서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고 하늘에 보물을 두라. 여기까지는 오케이예요. 근데 거기에 덧붙인 문장입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이 문장의 통찰력이 진짜 소름 돋게 무섭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끼셨죠?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내가 마음이 가는 곳에 돈을 쓴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캠핑을 좋아하니까 텐트를 사고 어떤 특정 브랜드를 좋아하니까 그 옷을 막 산다고요. 근데 이 텍스트는 그 순서를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그렇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간다니 이 말은 약간 내가 진짜로 무엇을 사랑하는지 알고 싶다면 내 신용카드 명세서나 주식계좌 포트폴리오를 닦아보면 된다는 뜻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이 문헌이 인간 심리의 메커니즘을 진짜 놀라울 정도로 날카롭게 꿰뚫어보고 있다는 증거예요. 마음이 먼저 가고 보물이 따라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인간은 자신이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돈이라는 물리적 자원에 쏟아부은 바로 그곳에 마음이 사슬처럼 단단하게 묶이게 되어 있거든요. 와, 사슬처럼요? 네. 만약 당신이 지상의 창고, 즉 되게 불안정한 주식시장이나 부동산의 모든 보물을 막 쌓아둔다면 당신의 마음은 늘 아침마다 주가가 떨어질까 세금이 오를까 막 두려워하면서 지상의 변동성에 묶여서 요동치게 되는 겁니다. 아, 투자한 곳에 마음이 완전히 종속된다는 거군요. 만약 제가 어떤 회사 주식을 잔뜩 샀다면 평소엔 관심도 없던 그 회사의 아침 뉴스 하나하나에 제 감정이 막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는 것처럼요. 정확합니다. 반대로 텍스트의 논리대로 타인을 구제하는 등 낡아지지 않는 영원한 가치의 자원을 딱 투자한다면 그 마음 역시 변동성이 없는 영원하고 안전한 곳에 낯을 내리게 된다는 뜻이네요. 네, 진정한 평안이죠.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의 자원, 당신의 보물은 지금 어디에 있고 그로 인해 당신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묶여 있는지 정말 곰곰이 생각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요. 백합화와 까마귀 이야기를 통해 마음의 평온을 얻고 약간 수동적이고 평화로운 삶을 살면 될 것 같았던 이 텍스트의 분위기가 갑자기 또 극적으로 반전됩니다. 아, 또요? 네, 잔잔하고 평화로운 자연 다큐멘터리에서 갑자기 막 극도의 긴장감과 철저한 책임감이 요구되는 긴박한 스릴러로 장르가 바뀌어버리죠. 아, 맞아요. 깨어있음에 대한 비유들이 막 연속으로 쏟아지는 부분이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장 열어주려고 밤새 기다리는 종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아주 긴장감 넘치는 장면이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파격적인 장면이 연출되잖아요. 늦은 밤에 주인이 돌아왔는데 종들이 자지 않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주인이 너무 기뻐서 자기가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종들을 자리에 앉힌 뒤에 막 서빙을 한다고 묘사되어 있어요. 네, 수중을 든다고 하죠. 아니,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 주인이 종의 시중을 듣는 건 체제를 완전히 뒤흔드는 상상조차 불가능한 반전 아닙니까? 맞습니다. 엄청난 신분제의 전복이자 기존 질서의 완전한 파괴죠. 주인이 예고 없이 찾아오더라도 늘 깨어 준비된 자에게는 세상의 그 상식을 초월하는 보상과 영광이 주어진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 영광스러운 보상이네요. 하지만 이 텍스트는 반대의 경우도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해요. 네, 베드로가 나서서 이 비유가 우리한테 하시는 겁니까? 모두에게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딱 묻자 지혜로운 청지기와 악한 종의 완벽한 대비를 보여주죠. 네, 주인이 늑대 올 줄 알고 남녀 종들을 막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해버린 악한 종은 주인이 갑자기 들이닥쳤을 때 엄청난 엄벌에 처해진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남기는 원칙이 진짜 무거워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이 구절은요. 지식과 깨달음이 곧 실천적 책임감으로 직결되어야 한다는 아주 무서운 원칙을 세웁니다. 책임감이요? 네, 그의 나라를 구하는 새로운 가치관을 깨닫게 된 자, 즉 텍스트의 표현대로 진리와 은혜를 먼저 알게 된 자는 일반 사람보다 훨씬 더 높은 도덕적 기준과 행동의 무게를 짊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아는 만큼 행동해야 한다는 약간 뼈 때리는 경고죠. 아,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떻게든 머리로 이해해보겠는데 이 다음 구절에서는 솔직히 저 정말 갸우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쟁에 대한 부분이죠? 네. 아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들풀도 입히시는 창조주의 되게 따뜻한 돌봄, 염려하지 말라는 힐링, 막 이런 거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49절부터는 갑자기 분위기가 너무 과격해집니다. 세상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막 선언하거든요. 네, 불을 던진다.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려고 왔다면서 심지어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시어머니와 며느리 등 한 집에 사는 5식구가 서로 완전히 갈라져서 막 싸우게 될 거라고 말해요. 아니, 평화와 사랑의 메시지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멀쩡한 가정을 파탄내는 분쟁의 씨앗을 던진다니. 이 극단적인 선언을 도대체 우리 청취자들이 어떻게 소화해야 합니까? 솔직히 처음 읽으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불편한 구절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텍스트의 전체 흐름을 처음부터 쭉 따라가 보면 이것은 단순한 모순이나 어떤 변덕이 절대 아닙니다. 그럼 뭐죠? 진리가 이 현실 세계에 딱 던져졌을 때 발생하는 필연적인 사회적 마찰을 아주 정확히 묘사한 겁니다. 이 텍스트가 지금까지 막 부수어버린 기존의 질서들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바리새인들의 거칠애와 위선, 그리고 창고를 넓히며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있던 어리석은 부자의 그 세계관이었죠. 맞습니다. 만약 진짜로 그 세계관을 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제가 어느 날 까마귀와 백합화의 섭리를 진심으로 딱 깨닫고 통장 잔고가 주는 가짜 평안을 버리고 제 재산을 막 팔아 타인을 구제하며 하늘의 보물을 쌓기로 결단했다고 가정해보죠. 네, 훌륭한 결단이죠. 그런데 제 가족들은 여전히 더 큰 창고를 짓는 파이어족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 집안은 당연히 발칵 뒤집힐 수밖에 없겠네요. 돈 문제로 엄청 싸우겠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기존의 어떤 물질 중심적이고 탐욕적인 질서 속에 완전히 이질적인 새로운 진리라는 불이 툭 떨어지면 그것은 평화를 가장한 기존의 타협점들을 그냥 다 태워버립니다. 와, 필연적으로 가치관의 전쟁, 심지어 가장 가까운 혈연 관계인 가족 내에서조차 좁혀질 수 없는 분열이 일어난다는 것을 텍스트는 전혀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거짓된 평화를 막 찢어발기는 진리인 셈이네요. 듣기 좋은 말로 마음만 편하게 해주는 되게 얄팍한 힐링이 아니라 이 새로운 가치관을 선택했을 때 내 삶에 닥쳐올 분열과 고통 그리고 그 철저한 책임감을 미리 경고하는 아주 현실적이고 무거운 선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관에게 끌려가기 전에 감옥에 갇혀서 한 푼도 남김없이 갚기 전에 길에서 서둘러 화해하라는 되게 현실적인 조언까지 곧이어 등장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인간 심리의 밑바닥을 싹 긁어내서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가짜 피난처들을 하나씩 다 박살내고 가치관을 완전히 재조립하는 아주 치열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선을 버려라. 재물이 생명을 지켜준다는 환상에서 제발 깨어나라. 염려 대신 진정한 보물을 찾아라. 그리고 이 치열한 진리 때문에 세상과 막 충돌할지라도 고도의 책임감으로 깨어 있어라. 완벽한 요약이네요. 이 숨막히는 논리의 흐름을 막 따라오다 보니 어느덧 텍스트의 마지막 부분에 다다랐습니다. 54절부터 56절에는 아주 흥미로운 기상관측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요. 무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일면 소나기가 오겠다고 하고 남풍이 불면 더울 줄 안다. 과연 그렇다. 그러면서 이렇게 호통을 칩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네, 여기서 외식하는 자란 밖에 나가서 밥을 먹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쵸, 아니죠. 네, 거칠에만 번지르르하게 꾸미는 위선자들을 가리키는 고어입니다. 눈에 보이는 자연현상이나 어떤 세상의 물리적인 패턴은 기가 막히게 잘 읽어내면서 정작 보이지 않는 시대의 본질적인 도덕적 흐름이나 실존적인 위기는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아주 강렬한 책망이죠. 저는 이 마지막 비유가 2000년 전에 그 고대 사람들을 훌쩍 넘어서 지금 스마트폰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의 삶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는 내일 비가 올지 안 올지 날씨 앱으로 완벽하게 분간해냅니다. 주식시장의 실시간 흐름, 다음 달에 막 유행할 소비 트렌드, 인공지능이 가져올 산업의 변화까지 온갖 빅데이터를 다 분석해내죠. 천지의 기상 정도가 아니라 데이터의 홍수 속에서 살아남는 법을 아주 영리하게 터득한 시대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정보기술을 통해 세상의 겉모습을 분간하는 데는 역사상 가장 뛰어난 능력을 갖추었지만 이 텍스트의 관점에서 본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완전히 놓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정작 내 삶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내 마음이 어떤 썩어질 보물에 막 사슬처럼 묶여 있는지, 우리 시대의 실존적인 나침반이 지금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는 까막눈처럼 전혀 분간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남의 시선에 나의 비밀이 노출될까봐 전전긍긍하면서도 내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고 있는 그 진짜 두려워해야 할 존재 앞에서는 여전히 위선으로 나를 막 포장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텍스트가 말하는 시대의 징조를 읽는다는 건 단순히 무슨 경제 트렌드를 쫓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이 창고가 영원한 가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오늘 밤 내 생명이 확 거두어지면 함께 무너져 내릴 모래성인지 분간하는 지혜를 뜻하는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아침 무의식적으로 비 소식을 확인하기 위해 스마트폰에 날씨 앱을 켜셨나요? 내일 날씨 앱을 다시 켜기 전에 스스로에게 먼저 이 질문을 던져보시길 권합니다. 네. 지금 당신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디지털 발자국이 폭로될까 두려워하는 그 좁은 골방에 여전히 숨어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을 참새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궁극적인 시선 아래에서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꾸리고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이 정박해 있는 보물의 위치를 묻는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남기며 오늘의 심층 탐구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